한국의 도시에서 배울 것은 없다. 페루의 도시계획가 에밀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편의점 주인, 13살 소년, 그리고 폭우 속 서울의 모습.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임을 깨달은 그녀는 페루로 돌아가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 리마 지방정부의 도시계획가 에밀리아 산체스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국 방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한 업무 출장으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저의 전문가적 시각뿐만 아니라 인생관까지 변화시켰는지 그 여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산체스 씨, 이번 한국 스마트시티 연수 프로그램에 당신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리마 시청 도시계획국 사무실에서 마르코스 국장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내심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요. 왜 제가 한숨을 쉬었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저희 페루의 상황과 제 업무 환경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리마 지방정부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도시계획가입니다.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석사 과정까지 마친 후 고향인 리마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이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페루는 풍부한 자연과 문화유산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극심한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찾아오면서 도시 인프라가 큰 타격을 입었고 한정된 예산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우리와 조건이 너무 다릅니다. 그들의 방식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한국 방문이 결정되었을 때 제가 마르코스 국장님께 했던 첫 말이었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다르고 정치적 상황도 다르고 심지어 기후마저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페루에 적용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산체스 씨,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당신을 보내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올 순 없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자국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했는지 그 사고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르코스 국장님의 말씀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간 수많은 국제 컨퍼런스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대부분이 선진국들의 자랑대회로 끝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뒤에 숨겨진 예산과 인력, 그리고 정치적 지원은 언급되지 않았고 결국 개발도상국인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는 2주간의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정책, 재난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역시 우리와는 다른 세계구나. 출발 전날 밤, 저는 제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리마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규칙하게 빛나는 도시의 조명들,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늘어선 건물들,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경적 소리. 이것이 제가 사랑하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국의 화려한 시스템들을 봐도 결국 돌아와서 적용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리마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2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고 시차로 인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출국장을 나서자 에밀리아 산체스라고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체스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도시연구소의 김다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안내를 맡게 되었어요. 다영 씨는 제 예상과 달리 완벽한 스페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페인어를 하시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대학에서 중남미학을 전공했어요. 실전에서 써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산체스 씨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물론 필요하시면 영어로도 대화할 수 있어요. 다영 씨의 친절한 미소에 저도 공손히 미소로 화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방문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언어 장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으면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
그리고 밤임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 다영 씨는 자랑스럽게 한국의 발전상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빠른 성장과 함께 발생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왔죠. 다영 씨의 설명은 분명 흥미로웠지만 제 귀에는 그저 우리는 경제강국이니까 가능했죠 라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결국은 돈의 문제야.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따라할 수 없는 이야기지. 숙소로 배정된 서울 중심부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다영 씨는 내일 일정표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첫날은 서울시 스마트도시 추진단을 방문해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다영 씨가 떠난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공식 일정들, 그리고 제가 과연 이 방문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보고서에 쓸만한 것들은 찾아가자. 그래야 이긴 여정이 의미가 있을 테니.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순간에 저는 이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숙소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새로운 도시의 아침 풍경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나서자마자 저는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과 공공 와이파이 존, 그리고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전자 패널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저는 작은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24시간 영업한다는 간판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식사로 먹을 만한 것과 커피를 사기 위해서였죠. 편의점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다양한 상품들이 체계적으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음료 코너에서 커피를 고르고 있을 때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스페인어로 네, 페루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그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바로 영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Yes, I'm from Peru. Just visiting for a urban planning program. 아, 페루, 마추픽추, beautiful country.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저도 그의 친절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이태훈 사장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만남이 제 한국 방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준비를 마치고 약속 시간에 맞춰 로비에서 다영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의 첫 일정은 서울시 스마트도시 추진단 방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청으로 향하는 동안 다영 씨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는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환승할 때도 추가 요금 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모든 교통수단의 실시간 정보가 앱을 통해 제공되죠. 저는 다영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페루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리마에서는 대중교통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부분의 시민들이 비공식적인 미니버스나 개인 차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은 도시의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까? 예산은? 기술력은? 무엇보다 정치적 의지는?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저는 일단 경청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서울시청에 도착하자 저희는 스마트도시 추진단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발표자는 화려한 슬라이드와 함께 한국의 성공 사례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활용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가 가능해졌죠. 브리핑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예산이 제한된 도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발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어 경제적 효과도 큽니다. 제한된 예산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교통이나 재난관리 같은 핵심 분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의 대답은 합리적이었지만 여전히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장기적 계획이 정치적 변화에 따라 자주 바뀌는 현실이었고 단계적 접근도 예산 문제로 첫 단계에서 멈추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날의 공식 일정이 끝나고 다영 씨는 저를 인근 한국 전통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에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다영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과 페루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영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산체스 씨, 한국도 처음부터 이렇게 발전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우리 상황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내일은 조금 다른 측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큰 시스템보다는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요. 다영 씨의 말에 저는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의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침에 들렀던 그 편의점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아침에 만났던 친절한 사장님이 생각났고 내일의 공식 일정 전에 다시 들러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펴고 그날의 브리핑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방문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결국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만 보고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다영 씨의 말처럼 어쩌면 내일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희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어제 방문했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제 여행의 방향을 바꿔놓을 우연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죠. 편의점 문을 열자 어제 보았던 친절한 사장님이 계산대 뒤에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군요. 페루에서 오신 분, 맞죠? 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와 커피를 사러 왔어요. 아, 한국 아침 식사를 드셔보셨나요? 여기 김밥은 어떠세요? 간단하지만 맛있습니다. 그는 진열대에서 삼각형 모양의 김밥을 꺼내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들고 커피와 함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이 편의점 주인이죠. 실례지만 페루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도시계획가라고 설명했고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시계획가시군요.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제 작은 편의점은 어떠세요? 이것도 도시 시스템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태훈 사장님의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잠시 가게 내부를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도시계획에서는 대규모 인프라나 시스템에 주로 집중하다 보니 이런 작은 공간들은 간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맞아요. 이곳도 분명 도시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태훈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것도 도시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편하게 하는 것, 그게 도시계획의 시작 아닐까요? 저희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택배를 받고 공과금을 납부하고 간단한 금융 업무도 처리할 수 있는 작은 복합 공간이죠. 혼자 사는 젊은이들에게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기도 하고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가로서 저는 늘 거시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았지만 정작 시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이런 미시적 공간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으니 우리 동네 구경하실래요? 제가 잠시 시간이 있는데 산책 삼아 주변을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이태훈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9시에 다영 씨와 만나기로 했지만 아직 시간이 조금 있었죠. 호기심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네, 좋아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 간단히 둘러보고 싶습니다. 이태훈 사장님은 가게 직원에게 잠시 자리를 부탁하고 저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리를 따스하게 비추는 가운데 저희는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는 예전에는 그저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되면서 많이 바뀌었죠. 그는 주변의 건물들과 거리를 마치 자신의 집을 소개하듯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저는 점차 이 동네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건물은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서 청년 창업 공간으로 만든 곳입니다. 지역 대학생들이나 젊은 창업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대여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죠. 건물 앞에는 서울 청년 스타트업 허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이미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최근에 개조된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24시간 운영되고 무인 대출 반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주민들이 언제든지 책을 빌리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죠. 저는 호기심에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조용하지만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 책을 고르는 노인들,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정보를 검색하는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한 구석에 마련된 메이커 스페이스였습니다. 3D 프린터와 각종 디지털 기기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만들고 계신가요? 저는 호기심에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소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곧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학교 앞 횡단보도가 위험해서 개선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3D 모형을 만들어서 제안서에 첨부하려고요. 학교 횡단보도 개선 제안서라고요? 그게 무엇인가요? 네. 저희 학교 앞 횡단보도는 커브가 심해서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잘 못 봐요.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더 위험하죠. 그래서 학생회에서 구청에 개선안을 제출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 담당이라 모형과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민준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페루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중학생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고민하여 행정기관에 제안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도서관 선생님께서 자료도 찾아주시고 3D 프린터 사용법도 알려주셨어요. 이곳에서는 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주세요. 민준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도시 인프라는 단순히 물리적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태훈 사장님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숙소로 돌아가셔야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40분. 다영 씨와 약속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태훈 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천만에요. 오후에 시간 되시면 또 들러주세요. 우리 동네에는 볼 게 더 많답니다. 숙소로 서둘러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방금 경험한 것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편의점, 청년 창업 공간, 스마트 도서관, 그리고 시민 참여.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가 시민들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었죠. 로비에서 다영 씨를 만나자 그녀는 저의 표정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나 봅니다. 산체스 씨,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동네를 조금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흥미로운 발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더 흥미로운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대규모 시스템보다는 작은 변화들에 초점을 맞춰볼 거예요. 다영 씨의 말에 저는 더욱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어제의 회의적인 태도와는 달리 오늘은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의 도시 시스템을 살펴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일정은 서울의 작은 구청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규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라고 불립니다. 화려한 기술보다는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죠. 구청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아침에 이태훈 사장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것도 도시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이 스마트 쓰레기통은 태양광으로 작동하며 내부가 차면 자동으로 압축해서 수거 빈도를 줄입니다. 또한 IoT 센서를 통해 수거, 업체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하죠. 구청 직원은 여러 프로젝트를 설명했지만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시민 참여형 도시 문제 해결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신고하고 해결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도블록 파손, 가로등 고장,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를 앱으로 신고하면 담당 부서가 바로 확인하고 처리하죠. 처리 과정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저는 민준이의 횡단보도 개선 제안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시민들의 정책 제안도 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 제안이라는 탭이 있어서 누구나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어요.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여러 정책들이 시민 제안에서 시작되었죠.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접근법이었습니다. 페루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다영 씨의 안내로 스마트 시니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노인들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건강관리, 여가 활동, 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어서 노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센터 내부에는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교실, 원격 의료 상담실, 취미 활동실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노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청소년들은 디지털 기술을 알려주죠.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센터 내부를 둘러보던 중 한 할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인가 보네요. 다영 씨가 저를 소개하자 할머니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이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페루에서 오셨다고요? 멀리서 오셨네요. 박 여사님은 저희를 센터 내 작은 카페로 안내하셨습니다. 이곳은 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저희 노인들의 자존감과 사회 참여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익금은 센터 운영과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고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평생 일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이 센터에 그저 시간을 보내러 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특히 청소년들과의 교류는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도시 계획에서 종종 간과되는 노인 인구, 그리고 그들이 도시 생태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죠. 도시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박 여사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도시 계획가로서 저는 항상 시스템과 인프라에 집중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다영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방문은 어떠셨어요? 어제보다 더 실질적인 측면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더군요. 이런 접근법은 페루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영 씨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사실 한국도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을 갖춘 것은 아니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침에 방문했던 편의점에 다시 들렀습니다. 이태훈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일정은? 흥미로운 것들을 보셨나요? 저는 오늘 방문한 구청과 시니어 센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 여사님과의 대화에서 받은 인상에 대해서도요. 그렇군요. 박 여사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도시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우리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대화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시티는 단순히 첨단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필요와 참여를 기반으로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큰 시스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저는 노트북을 펴고 오늘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방문이 단순한 벤치마킹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루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접근법을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민 참여형 도시 문제 해결 플랫폼이었습니다. 페루에서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으니 이런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페루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필요한 부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첫날의 회의적인 태도는 점차 희망과 기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의 일정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국의 도시 시스템에서 페루에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 속에서도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방문 3일차, 저는 한국의 도시 시스템에 점점 더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면에서는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페루에서도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여건, 기술적 인프라, 그리고 오랜 시간, 형성된 시민의식과 페루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전, 다영 씨는 저를 서울의 한 빗물 재활용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도시 홍수를 예방하면서 동시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 시설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서울의 대표적인 친환경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빗물을 모아 정화한 후 공원 관계, 화장실 용수, 도로 청소 등에 활용하죠.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페루 리마의 물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리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건조한 사막 위에 위치한 대도시로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기후 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시 홍수가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유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담당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홍수 피해 감소, 물 자원 확보 등의 효과로 경제적 이득이 더 큽니다. 유지 관리는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인근 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이 물 관리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페루에서는 이런 대규모 인프라를 위한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단되는 프로젝트들을 생각하면 장기적 관점의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 변화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다영 씨는 제 표정에서 고민을 읽은 듯 했습니다. 산체스 씨,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한국도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을 갖춘 것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전해 온 결과죠. 네, 그렇겠죠. 하지만 페루의 현실은 정치적 불안정성, 예산 제약, 그리고 때로는 시민들의 참여 부족까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다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고민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다영 씨는 저를 서울 외곽의 한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희망 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과거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변화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60대로 보이는 김철수 이장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루에서 오셨다고요? 멀리서 오셨네요. 저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김 이장님은 우리를 마을 곳곳으로 안내하며 이 마을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버려진 농촌 마을이었어요.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살던 곳이었죠. 기반시설도 낙후되어 있었고 비가 오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나요? 처음에는 작은 시민 모임에서 시작됐어요. 몇몇 귀촌한 젊은이들과 기존 주민들이 함께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죠. 정부의 무조건 지원을 요청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김 이장님은 마을 센터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공간으로 주민회의,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물길 정비와 마을 환경 개선부터 시작했어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마을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점차 정부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소규모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죠. 마을 곳곳에는 작은 텃밭들, 빗물을 모으는 간이 시설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집들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변화시켜 나갔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결국 도시나 마을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김 이장님의 말씀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페루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역 상황에 맞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한 시스템을 한 번에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마을 투어를 마치고 김 이장님은 우리를 마을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마을 공동체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마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하고 수익금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사용되죠. 또한 외부 방문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김 이장님에게 페루의 상황을 설명하고 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페루는 한국과는 여러모로 다릅니다. 경제적 여건도 다르고 정치적 상황도 불안정하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김 이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한 번에 구축하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마을도 처음에는 몇 명의 열정적인 주민들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 이장님의 조언은 제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도 생겼습니다. 페루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늘 밤 서울에는 폭우가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다영 씨,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희망마을 방문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페루에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다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체스 씨가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한국도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비였지만 점점 강도가 세어지더니 곧 폭우로 변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리마의 우기 시즌을 떠올렸습니다. 매년 큰 피해를 입히는 홍수, 그리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재난 알림 시스템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기상특보 서울 지역 폭우주의보 발령. 외출을 자제하고 저지대 및 침수 위험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동시에 숙소 로비에서도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투숙객 여러분, 현재 폭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외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프론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대응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거리의 배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신속하게 배수되는 모습이 보였고 도로는 금방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변 건물의 옥상과 벽면에 설치된 빗물 저장 시설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전에 방문했던 빗물 재활용 시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런 작은 시설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홍수 예방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대응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노인이나 장애인을 돕는 시민들, 그리고 빗물로 막힌 배수구를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주민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찰하고 있을 때 문득 숙소 프론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폭우에 대한 도시의 대응이 인상적이네요. 아, 네. 우리나라는 매년 장마철에 큰 비가 내려서 홍수 대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협조와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적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것은 사람들이니까요. 그의 말은 오늘 김 이장님이 하신 말과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 이것이 한국 도시 시스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폭우는 밤새 계속되었지만 도시는 큰 혼란 없이 이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자 도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청소차들이 거리를 정비하고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숙소를 나와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폭우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비로 씻긴 도시는 더욱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며 걷던 중 저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도시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첨단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혁신적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무지개 아래 서서 저는 페루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페루의 현실과 조건에 맞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페루에서도 가능해.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 상황에 맞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저는 홍수 후 새롭게 태어난 듯한 도시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 있던 의구심과 회의는 사라지고 대신 희망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제가 페루로 돌아간 후에도 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가방을 정리하며 지난 2주간의 경험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회의적인 마음과 지금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 기록해둔 메모들, 찍어둔 사진들, 수집한 자료들을 살펴보니 이 모든 것들이 제게 큰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숙소를 나서기 전 제가 가장 먼저 방문한 그 편의점에 들러 이태훈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자 이태훈 사장님은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오늘 출국하시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과 페루는 너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태훈 씨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제 시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시가 단순히 건물과 도로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이 담긴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변화는 거창한 시스템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요. 이태훈 씨의 편의점처럼 말이죠. 이태훈 사장님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워가시는 겁니다. 페루로 돌아가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는 그 근본 철학을 배워가려고 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이태훈 사장님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고른 한국 전통 차입니다. 페루로 돌아가서 마시면서 가끔 저희 동네와 한국을 떠올려주세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편의점을 나서며 저는 이 작은 가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영 씨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를 만났던 그 도서관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 아이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도서관에 도착하자 운 좋게도 민준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안녕. 기억나? 며칠 전에 여기서 만났었는데. 민준이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페루에서 오신 도시계획가 선생님이죠. 오늘 가시나요? 응. 오늘 출국해. 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들러봤어.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3D 모형과 제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횡단보도 개선안은 이미 구청에 제출되었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적용될 확률이 높대요. 담당 공무원님이 저희 아이디어가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민준이의 눈에서 빛나는 자부심과 열정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어린 시민들이 자신의 도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스마트시티의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너희 같은 젊은이들이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갈 거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랄게. 작별 인사를 나누며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페루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실 건가요? 응.
그럴 계획이야. 너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민준이와 같은 열정을 가진 페루의 청소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독려한다면 페루의 도시들도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다영 씨가 말했습니다. 산체스 씨, 이번 방문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페루의 상황과 도전 과제들에 대해 들으면서 한국의 시스템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도시계획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다영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단순한 벤치마킹 이상의 것을 보여주셨어요. 페루에서도 연락드릴게요. 제가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영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에밀리아 씨가 페루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언제나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니까요. 비행기에 탑승하여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페루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드디어 리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리마의 혼잡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정돈된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모습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하여 마르코스 국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체스 씨, 한국 방문은 어땠나요?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네, 국장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보고서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르코스 국장님은 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군요. 철학적인 접근이 인상적입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설계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제가 한국에서 가장 크게 배운 점입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시민들의 참여와 그들의 필요를 고려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을 우리 도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어요. 기술적인 솔루션보다는 시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마르코스 국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면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계신가요? 우선 시민 참여형 도시 문제 해결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신고하고 해결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하지만 고가의 기술 솔루션이 아니라 간단한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요. 특히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싶습니다. 마르코스 국장님은 제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소규모 시범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산체스 씨,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주세요. 작게 시작하지만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 중심 도시 계획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들을 초대하여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참석했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변화를 원하시나요? 주민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차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침수되는 거리, 안전하지 않은 놀이터, 쓰레기 수거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10대 소년의 발언이었습니다. 저희는 모임을 가질 장소가 없어요. 공부할 곳도 친구들과 안전하게 어울릴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요. 이 소년의 말을 듣고 저는 민준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공간, 노인들을 위한 활동 공간,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결정 이후 저는 지역 내 빈 건물을 찾아 임대했고
주민들과 함께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과 자원을 나누며 우리는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센터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처럼 고가의 3D 프린터와 디지털 기기들을 갖추기는 어려웠지만 우리는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기본적인 장비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IT 회사에서 일하는 주민의 도움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코딩 교실도 개설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민준이처럼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한 소년의 이 말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연 지 6개월 후 우리는 두 번째 프로젝트로 시민 참여형 도시 문제 해결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신고하고 해결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보다 적은 주민들이 앱을 사용했지만 몇 가지 성공 사례가 생기면서 점차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빗물 저장 시스템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주민들이 앱을 통해 제기한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빗물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하여 적용했습니다. 지역 대학의 공학과 학생들과 협력하여 저비용 빗물 저장 장치를 개발했고 이를 주요 침수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다음 후기에 이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자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점차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리마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람 중심 도시 계획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하여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고가의 기술이나 거대한 인프라 때문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열정 덕분입니다. 워크숍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것을 페루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마트 시니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는 노인들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여러 지역의 대표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앙정부의 도시개발부 장관도 관심을 보이며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태훈 사장님, 민준이, 박 여사님, 김 이장님, 그리고 다영 씨. 그들은 제게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저는 이태훈 사장님이 선물해 주신 한국 전통차를 꺼내어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영 씨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다영 씨, 페루에서 인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저희 동네에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다영 씨가 페루를 방문하신다면 저희 프로젝트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으로 리마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불규칙하게 빛나는 도시의 조명들,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늘어선 건물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풍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젝트는 리마시 우수 도시계획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광을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도시를 다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들께요. 도시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설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페루의 도시계획가 에밀리아가 한국을 방문하며 겪은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도시 발전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술과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이 담긴 공간이라는 메시지가 여러분께도 와닿으셨길 바랍니다. 에밀리아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을 다시 보는 시선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